자, 325페이지 보죠. 355페이지 보면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 주임법, 그다음 오늘 배울 주임법 상임법이 있고요. 다음 주에 그 실명법하고 요 세 가지는 지금 민법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이거 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민법에 나오죠? 그러니까 자, 중개실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민법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고, 요거는 오늘 집에 가서 그대로 복습해도 돼요. 이건 제가 중개사법 공부하지 말라 그랬죠? 예. 이제 이것도 참 좋은 시절 다 지나갑니다. 다음 주까지예요.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중개사법 공부하라고 잔소리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이거는 중개실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하시라? 민법이라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지금 수업 끝나고 나서 쭉 다시 한번 봐도 괜찮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는데, 자, 임차권 등기. 여러분들 임차권 등기는 일단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민법에서 나오죠. 민법에 임차권 등기가 있습니다. 그 민법에 임차권 등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줘야죠. 자, 합의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요,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누가요? 임차인이. 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가 아니라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해달라고 지방법원이나 법원에다가 뭐 한다? 신청하는 제도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언제 하느냐?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요. 나 나간다고 분명히 통지했습니다. 요즘 그렇죠. 요즘들 지금 보증금 지금 난리 나죠? 왜? 소위 말해 무슨 투자한 거예요? 왜? 갭 투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갭 투자해가지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보증금 못 줘가지고 난리 치는 사람들 순수익이 많아요, 지금. 제 주변에도 지금 몇 명 있어요. 갭 투자했다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나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돈 달라고 했는데 보증금 안 줘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그 계약은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계속 누구 앉아 살고 있으면 돼요. 줄 때까지. 그런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나가야 될 상황이 되죠. 그래서 자, 보증금 안 받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냥 나가버리면 뭐가 없어져요? 그렇죠. 대항력 없어지죠. 자, 보증금 안 받고 그냥 나가면 대항력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대항력이라는 게 없어지면서 동시에 그것 때문에 뭐가 또 없어져요? 네, 우선 면제권, 즉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지죠. 대항력이 없어지면서 확정일자 효력도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졸지에 어떻게 돼요? 그 주택이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나는 대항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없죠. 그럼 거의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대항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편이 뭔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죠? 누가요? 임차인 단독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어도 돼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예, 법원, 지방법원이나 지원이나 시군법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이때 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때 그 주택의 일부분이라면 도면을 첨부해 줘야 돼요. 그 325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죠? 도면, 내가 이 주택의 어느 부분에 살고 있다 라고 하는 도면을 첨부해 줘야지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임차권 등기가 되죠. 임차권 등기가 된다. 자, 그럼 임차권 등기가 됐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등기부 올라갔죠. 등기부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된다? 기존에 자, 대항 요건이 빠지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되죠. 자, 일단 임차권 등기가 됐을 때는 대항력이 있다면 유지되고, 대항력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없다면 새롭게 발생된다. 자, 있다면 유지되고, 자, 다시 한번 임차권 등기가 됐다 그러면 있다면 유지되고, 그 다음에 없다면 어떻게 된다? 없다면 새롭게 대항력이 발생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리얼 부분에 보세요. 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뭐 한다? 항고할 수 있다 그랬죠.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요된 비용을 누구한테요?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저 밑에 보세요.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있죠? 자,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경매가 되면 이 임차권 등기는 소멸한다. 경매가 되면 소멸하는데 다만 전액 변제되지 않은, 다 못 받았다는 얘기죠.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인임차권은 그러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건 무슨 뜻? 대항력 있는, 이거는 그러면 이제 경매와 관련됩니다. 다음 주에도 이건 배우겠지만 대항력 있는, 이건 무슨 뜻?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예요. 말소 기준 권리. 자, 한번 적어보세요. 말소 기준 권리. 적어놔 보세요. 어째 나중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가 뭐예요? 경매에서 다음 주에 일단 이거 배울 겁니다. 자, 경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밑에 것은 소멸되죠. 자, 이 소멸된다는 것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근데 말소 기준 권리 위에서 위의 권리는 어떻게 돼요? 예, 살아서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매수인이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라면 당연히 이거 소멸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임차권 등기는 경매에서 소멸되지만 다 못 받은 변제되지 않은, 다 못 받은 거죠. 못 받은 대항력 있는, 즉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차임에 대한 증액 제한이 있었죠. 증액 제한. 자, 차임 증액. 자,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증감. 증액과 감액.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증액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감액은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죠? 자, 다시 한번. 뭐가 제한이 있다? 증액 제한이 있습니다. 감액 제한은 없어요. 제가 모의고사 때 종종 자, 9월달 되면 여기 동형 모의고사 이런 거 있거든요. 그때 종종 내는 게 뭐냐면 증감 제한, 증감을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냅니다. 이 증감을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증감을 제한할 수 있다. 틀리죠? 뭐만 제한해요? 증액만. 감액은 제한 없죠. 이거와 유사하게 작년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보죠. 일단 증액 제한 있죠? 증액 제한 얼마? 20분의 1 금액. 20분의 1 하면 몇 프로예요? 5%. 이 5%를 제한할 수 있는데 증액할 수 있는데요. 계약 체결하고 나서 1년이네. 계약 체결하고 나서 1년이네. 그 다음에 또 증액하고 나서 1년이네. 자, 계약 체결하고 나서 1년이네. 증액하고 나서 1년이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5%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임대차 계약 종료돼가지고 뭐 한다? 재계약 시, 자, 디귿 부분에 있죠? 자, 재계약 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쌍방 합의 시 적용 안 된다. 자, 재계약 시, 그 다음에 쌍방 합의 시. 그래서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5%라는 게. 자, 그래서 대부분 집주인들이요, 임대인 집주인들이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 보통 몇 년 체결해요? 2년 체결하죠. 그런데 1년 만에 잘 안 올려요. 이러면 이제 계약 체결해서 1년 안에 못 올리고 증액하고 나서 1년 안에 못 올린다 그랬죠. 그리고 올리니까, 그러니까 계약 체결해서 딱 1년 되면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몇 프로 올리는 거예요? 5%밖에 못 올리죠. 그러니까 아예 안 올려요. 괜히 그때 돈 달라 그러면 싼만 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언제 올린다? 예, 2년 딱 되죠. 너 재계약할래? 여기 계속 살래? 안 살래?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그때는 왕창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계약 시에는 이 5%가 적용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쌍방합의시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료 제한이 있습니다. 월세로 전환해요. 자, 보증금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때 전환되는 금액의 둘 중에서 낮은 거 한다고 그랬죠? 자, 연 몇 프로와? 10%와 한국은행 기준이 얼마를 더해요? 3.5%를 더하죠? 그 중에서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거. 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잠깐 했을 겁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보죠. 1억에 보증금으로 있다가, 자, 이제 4천만 원은 보증금으로 놔두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증금 있죠. 그래서 반전세 뭐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6천만 원을 되돌려줍니다. 되돌려주면서 다음 달부터 뭐죠? 월세 줘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유사한 계산 문제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출에서. 자, 그러면 전환되는 금액에 여기다가 비율하는 거죠. 자, 연 몇 프로예요? 10%. 그 다음에 한군의 기준금리 얼마를 더해요? 3.5. 그 중에 낮은 거 높은 거? 네, 낮은 거.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한군의 기준금리가 1.5%입니다. 여기다가 3.5%를 더하지 얼마예요? 5%죠, 5%. 자, 5%와 10%니까 낮은 게 5%죠? 그럼 전환되는 금액이 곱하기 얼마? 5%. 그러면 월세 상환액이 얼마예요? 30만 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자, 일단 계산하니까 300만 원 나오죠? 300만 원 나누기. 그래서 순간적으로 암산 잘못하면 답 엉뚱하게 찍습니다. 나누기 얼마? 12 하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25만 원이죠. 25만 원. 그러니까 요게 월세 상환액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저 계산 문제로도 한번 나왔으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고 그랬죠?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임차인의 불리한 약정은 무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임차권 승계가 있습니다. 임차권 승계. 이거는 누구를 위한 규정이냐면 사실혼 관계자를 위한 규정이에요. 사실혼이 뭐예요? 사실혼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안 하고 같이 동거하며 사는 부부관계죠. 자, 그러면 사실혼 관계자에서 자, 사실혼 관계입니다. 임차인이 죽어버려요. 이제 이게 임차인 죽을 때 얘기입니다. 예, 임차인이 죽어버리면 이때 자, 상대편인 사람은 부부관계 상대편인 사람은 상속 권한이 있어 없어요? 상속 권한이? 상속 권한?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어요. 자, 물론 사실혼 관계자가 자, 사실혼 관계자가 만약에 바람 폈다. 바람 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상속 권한과 관련되면 별개예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 중에 이제 뭐 나이 좀 드신 분들 이제 뭐 사별하거나 그래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사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하면 안 된다? 예, 혼인신고만 안 된다라고 누가 얘기해요? 자식들이. 왜요? 예, 법적으로 혼인신고하는 순간에 이 사람에게 1.5라는 게 1.5죠. 1.5가 넘어갑니다. 이 비율에 1.5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자식들이 사귀는 거야, 사귀는 건데 뭐 10명 사귀든 100명 사귀든 상관없는데. 근데 제발 좀 뭐 좀 하지 말라? 예, 혼인신고 하지 마. 예, 동거도 괜찮으니까 혼인신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상속 때문에 그래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임차권 승계가 자,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 죽어버렸을 때 상속 권한이 없다 보니까 여기 보증금을 누가 다 갖고 가요? 상속권자가 다 갖고 가버리죠? 그럼 결국은 자, 같이 살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졸지에 가방 하나 싸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참 별난 규정 다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법에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임차인이 사망합니다. 상속권자 없이 사망하죠. 그러면 누가 승계한다? 사실혼 관계자가 승계하고요. 근데 상속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했을 때는 두 가지로 갈라져요. 상속권자가 가정공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정공동생활을 한다면 누구한테 승계한다? 네, 사실혼 관계자에 승계하고요. 자, 이건 그 다음에 상속권자가 만약에 가정공동생활을 안 하죠. 그럼 따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촌인의 친족과 사실혼 관계자가 공동승계, 그냥 반반 나눠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승계 규정이지 상속 규정이 아닙니다. 상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승계 규정을 만들어 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차권 승계 규정 이렇게 있고요. 이촌인의 이거 3촌, 4촌 시험 문제 다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정보 제공 있죠? 자, 정보 제공 요청. 임대차 이해관계 있는 자는 확정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자,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청하면 부여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이해관계인에 해당? 안 되지. 아직까지 계약 체결 안 됐죠? 그러면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어 없어요? 요청할 수 있죠. 그거 잘 보세요. 자,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다만 어떻게 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자, 그러면 이제 표준계약서 사유 있는데요. 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법무부 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라. 우선 사용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다만 다른 서식을 사용하려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요. 일단 우선 사용 의무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회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한번 구분하고 넘어가면 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때 우선 변제를 그 위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소액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 자, 뭐라 그러죠? 소액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우선 변제가 확정일자 일행의 우선 변제가 있고 소액 보증 우선 변제가 있죠? 이때 소액 보증 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역할이 뭐예요? 심의가 역할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법무부에 둔다. 필수기관이죠. 둔다. 법무부에 둔다. 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어떻게 돼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뭐다? 위원으로 구성되죠. 그래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요. 자,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되고요. 임기는 2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넘어서 위원회 밑에 보세요. 7번 보면 위원회 회의 있죠. 매년 1회 개최되는 무슨 회의? 정기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회 3분의 2 요구하는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까지만 하면 구분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329페이지. 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요거는 작년 6월 달부터 시행된 건데요. 작년 문제 이미 한 문장이 나왔었어요.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는 넘어가시라. 자, 분쟁조정위원회. 자, 두 군데다가 두는데요.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다 그랬습니다. 필수기관이죠.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다.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자, 시도에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 그 다음에 또 자치도 이렇게 됐죠? 시도죠, 시도. 시도에 어떻게 돼요? 둘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시도에 뭐예요? 둘 수 있다. 그럼 분쟁조정위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분쟁을 조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분쟁이라든가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대한 거, 임차주택 유지수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을 정하는 부분에서 보면 뭐도 있냐면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도 조정 이거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구성을 보겠습니다. 구성을 보면 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몇 명 이상이에요? 숫자 5명 이상 30명. 폭이 상당히 넓죠? 5명에서 30명. 왜 이렇게 폭이 넓냐? 바로 시도 때문에 그래요. 자, 구조공단 지부에 두고 시도에 둘 수 있다고 그랬죠? 시도가 규모가 작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폭이 좀 큽니다. 5명 이상 30명 이하. 그러면 이제 위원은요. 위원은 자, 그 밑에 기억해 놓겠습니다. 위원 중 얼마 이상이요? 5분의 이상이 판검사 변호사로 몇 년 이상?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계속 나와요, 지금.
판검사 변호사로 6년째 재직한 사람이 계속 나오거든요. 위원 중에 얼마가요? 5분의 이상이. 요걸 이제 좀 기억을 해놓고. 자,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위원장은 리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판검사 변호사로 몇 년 재직한 사람, 6년 재직한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그러니까 위원장의 자격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판검사 변호사 6년에서 재직한 사람만이 위원장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는데 일단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없을 때 누가요? 부위원장이 아니라 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 제도가 없고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고요. 자 임기는 몇 년이죠? 3년 연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의결을 보세요. 이응 부분에 보면 자 조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자 위원장 또는 판검사 변호로서 6년간 재직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 이상? 1명 이상 출석해야 돼요.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는데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는데 그 제적위원 과반수에는 누가 들어간다? 위원장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판검사 변호사로 몇 년에서 재직한 사람? 6년에서 재직한 사람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출석위원회. 그리고 출석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한다. 자, 그러면 조정부라는 것을 둘 수 있는데요. 조정부는 몇 명의 조정으로 구성된 3명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서 331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의 신청 부분 보세요. 하단 부분에 있죠? 6번에 조정 신청. 주택임대차 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에 소재하는 공단 시도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개업공개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배우느냐? 적어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죠. 내가 중개준 것 중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저희 가서 분쟁조정위원회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라고 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우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분쟁조정을 신청을 각하하는 게 있습니다. 자, 각하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인가요 이게? 자, 여러분들이 기각하는 거였죠? 공시법에서 아마 기각하고 각하 배웠죠? 아마 기각은 어떻게 돼요?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했는데 나중에 거기 요건이 안 될 때 요건이 안 될 때 기각하는 거고 각하는 애초부터 자르는 거죠. 이거는 신청을 딱 보니까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자르는 것을 각하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때 각하 사유가 있는데요. 이미 소가 제기됐거나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때는 일단 각하예요. 그런데 나머지 저 332페이지 보세요. 각하 사유에서 E와 F를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각하 사유에서 보면 자, E 보니까 피신청인입니다.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을 날부터 날짜 나오죠? 며칠이네요? 네, 7일이네.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각하 사유가 되고요. 또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각하 사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조정 절차에서 보니까 처리기간 보세요. 처리기간 며칠 이내 한다 그랬어요? 60일 이내. 분쟁 조정 마쳐지면 된다 그랬죠? 며칠 연장 가능해요? 예, 30일 연장 가능하다. 자, 제가 체크한 것만 쭉 한번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333페이지에 조정 성립 있죠? 미음에. 조정이 성립되는 것은 자, 거기 B에 보니까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예, 7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받는다, 거부한 것을 본다. 자,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일단 체크를 해놓고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죠.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 이거는 일단 적용 범위가 있죠. 자, 일시 사용 임대차는 적용된다, 안 된다? 일시 사용 임대차 적용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요번에 1월 26일 날 개정됐다는 거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못 적으신 분들은 여기서 적어보세요. 자, 적용 범위에서 보면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임대차만 적용된다.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임대차만 적용되고요.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또 그러니까 동문의 사무실, 종친의 사무실 적용 안 돼요. 그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특별법이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안 되니까 그럼 뭐만 적용되는 거예요? 네, 민법의 임대차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동문의 사무실, 종친의 사무실 얘네들은 민법만 적용됩니다.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일정 규모 이하의 뭐예요? 보증금에만 적용된다. 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에 적용되는데, 자, 이제 지역 한번 보세요. 서울 있고요. 그 다음에 과밀 있죠. 과밀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부산이 하나 더 들어갔죠. 자, 부산 써놓으세요. 과밀에다가 뭐 하나 써놓으시라? 부산 써놓고요. 자, 그 다음에 광역시 있죠. 자, 광역시에 더 추가로 들어간 게 있죠. 자, 추가로 뭐가 들어갔다?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또 파주시, 그 다음에 화성시가 더 추가됐습니다. 세종, 파주, 화성,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또 파주시, 화성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안산, 용인, 김포, 광주가 같이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밖의 지역이 있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자, 광역시에 포함된 군지역은 여기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금액도 바뀌었죠. 금액. 자, 서울은 얼마? 예, 6억 1천만 원 이하. 과밀업자원역과 부산은요? 5억 이하. 광역시는요? 3억 9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또, 자, 그 밖의 지역은요? 2억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이하 이렇게 되죠. 자, 요 규모.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부분 바뀌었으니까 기억을 좀, 분명히 이번에 나올 거예요, 아마.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요?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서울 얼마? 6억 1천. 과밀은 5억. 광역은 3억 9천.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2억 7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만 적용된다. 자, 그러면 이 금액은 그냥 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니죠. 환산된 금액이라고 했죠. 2억 7천, 3억 9천, 5억, 6억 1천 이것은 환산된 금액입니다. 자, 보증금 더하기 그 다음에 월세 곱하기 얼마예요? 100이 적용된다. 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 적용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 이하만 뭐가 되고요? 상가보호법이 적용되고 이 금액을 뭐하면?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자,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외가 있었죠. 이 금액을 뭐 하더라도 초과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용되는 규정이 있더라. 작년에 이거 갖고 문제가 최고 난이도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자, 일단 대학력, 그 다음에 또 임대인의 지위승계. 자, 임대인의 지위를 뭐 한다? 승계하는 거 있고요. 이제 임차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약갱신 요구. 자, 그 다음에 권리금 있습니다. 권리금. 그 다음에 또 몇 개 차임 연체하면 3기의 차임을 뭐하면 연체하면. 자, 3기의 차임 연체하면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계약 해지 통보할 수 있는데요. 몇 개 차임 연체하면? 3기 차임 연체하면. 2기가 아니고 3기예요. 3기의 차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법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표준계약서 쓰는 거.
자, 표준 계약서를 만다. 작성하는 거. 자, 요런 것들은. 자, 요런 것들은 이 금액을 뭐 한다 하더라도 초과한다 하더라도 적용된다. 요게 이제 상가보법에 있는 규정이거든요. 상가보법에 있는 규정인데 요 금액을 요 규정은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일단 상가보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상가 건물 임대차법은 누구를 위한 규정이에요? 주택과 똑같죠? 임차인 규정. 임차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일단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일단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한번 구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정리를 한번 보면 대항력. 자, 335페이지 보세요. 대항력. 자, 지금 저기 그거 필기할 필요는 없죠? 어디 있어요? 저거는 335페이지 맨 꼭대기에 박스 비슷하게 있는 게 있죠? 거기 있는 거 거기 체크하면 되겠고. 자, 이제 대항력 보죠. 대항 요건이 있습니다. 인도와 뭐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대항 요건만 다르고 주택과 같죠?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언제부터요?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한다. 자, 대항 요건만 여러분들이 다르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 자, 이것도 주택과 같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순위 확정력 있다 그랬죠. 그날부터 발생하고. 근데 확정일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대항력 있어야 된다. 근데 그까지는 주택임대차법 같아요. 근데 주임법과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죠? 그렇죠. 확정일자를 받는 기관이 다르죠. 확정일자 받는 기관이 어디다? 세무서장이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서 이 계약서에다가 공정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이거 효력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주택은 공정사무소에 가서 받아도 효력이 있죠. 근데 상가는 공정사무소에서 받으면 효력 없습니다. 어디서만 받는다? 예, 세무서에서만 받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택과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우선 변제권 승계. 자, 금융기관이 양수한 범위 내에서 우선 승계한다. 주택과 같아요. 같죠? 자, 주택과 같은 것은 한 번만 쭉 한번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정보 제공, 이것도 주택과 같아요. 다만 확정일자 정보 제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세무서장이 하는 거죠? 확정일자 누가 찍어주니까? 세무서에 찍어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 자, 보죠. 소액임차인, 이제 소액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가 있습니다. 자,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 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은 일정 규모를 어떻게 한다?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주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소액 보증 우선 변제를 이거는 뭐라고 표현한다? 최우선 변제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대항력 있어야지만 되고요. 확정일자는 요건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자, 지역이 서울, 그 다음에 과밀, 그리고 광역, 그 다음에 또 그 밖의 지역이 있는데요. 이게 지역이 아까 이 적용되는 금액 부분과 달라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는 6억 1천, 5억, 3억 9천, 2억 7천. 이건 뭐예요? 지금 이 금액은 상가보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자, 이건 뭡니까? 상가보법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안 들어갈 수 있느냐 따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죠. 근데 자, 과밀억 재건역에 부산 없습니다. 저쪽에는 어디예요? 과밀억 재건 부산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부산이 없어요. 그럼 부산이 과밀이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광역시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광역시에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용인시가 없어요. 그럼 세종특별자치시하고 파주시, 용인시는 적용되는 범위는 있지만 여기에는 어떻게 한다? 일단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파주시, 용인시는 결국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자,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광역시급이기 때문에 여기로 적용되지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보죠. 여기서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기억 안 해도 좋으니까 뭐는 기억하라. 과밀억제 권역에 뭐가 없다? 부산이 없다는 거. 요것만큼이라도 기억 안 해. 다른 건 기억 안 해도 좋으니까 부산이 없다는 거. 자, 적용되는 범위에는 부산이 있었죠? 그냥 공부하기 쉽게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조그만 계정이고 이건 계정 안 해놨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적용되는 범위에는 과밀의 부산이 있는데 여기는 부산이 없다. 그것만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금액 보죠. 서울은 얼마? 6,500만 원. 이하의 보증 얼마를요? 2,200만 원을. 자, 그 다음에 과밀은요? 5,500만 원. 이하의 보증 얼마를요? 1,900만 원에 대해서. 광역시는 3,800만 원. 이하의 보증 얼마를요? 예, 1,300만 원을. 그 밖에 지역은요? 3,000만 원. 이하의 보증 얼마를요? 1,000만 원. 이것도 기준이 34%로 대충 하면 나와요. 뒤에 있는 우수리 금액 딱 빼면 나옵니다. 자, 근데 뭐 34% 이렇게 하면 더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자, 그러면 서울은 얼마? 6,500 이하에 2,200. 과밀은 5,500 이하에 1,900. 광역은요? 3,800 이하에 1,400. 그 밖에는요? 3,000 이하에 1,000 이렇게 되는데요. 이 금액이 또 특별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무슨 금액이다? 환산된 금액이다. 자, 주택임대처분법과 다릅니다. 주택임대처분법은 환산 규정이 없었죠? 근데 이거는 뭐가 된다? 환산된 금액이에요. 자, 보증금 더하기. 보증금 더하기, 그 다음에 월세 곱하기 얼마? 100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환산된 보증금, 환산된 금액이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거는 건물가액이 얼마 가지고 변제준다? 2분의 1. 건물가액의 2분의 1 가지고 변제준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 교재해 보세요. 338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시행되는 기간이 이렇게 여러 개 있죠? 마찬가지로 저당권 설정 시점을 따져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제도. 이제부터는 공통되는 부분은 거의 강의 안 해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제도는 뭐와 같다? 주택과 같습니다.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제도 했었죠? 그거와 똑같은 제도예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제도. 주택과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이제 임대차 기간의 보호 계약행위 요건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의 보호. 자, 일단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그리고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보증 기간은 1년. 그리고 나머지는 주택과 같은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건. 자, 이거는 주택임대차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어디에만 있다? 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 했습니다. 권 뭐예요? 권리죠? 자, 이런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그럼 누구의 권리예요? 예, 임차인이죠. 그래서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합시다, 계약 다시 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리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돼요? 거절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임차인은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어요? 계약 만료 6월에서 1월. 계약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에 요구할 수 있고요. 자,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몇 년 범위? 5년 범위 내에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 내가 지금 2년 임대차 계약, 상가 임대차 계약 2년 체결했습니다. 2년 체결하고 나서 계약이 만료됩니다. 6월에서 1월 사이에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몇 년 범위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미 2년 써먹었죠. 그러니까 3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에서 계약이 갱신되면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인 것으로 봅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인 것으로 보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증액 제한이 그대로 적용돼요. 증액 제한. 증액 제한이 몇 프로였죠? 5%. 자, 이제 9%에서 5% 바뀌었다 그랬죠? 증액 제한 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금 이따가 일단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계약형 요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종전과 동의 임대차인 것으로 보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 있죠? 전대상황에서 전차인은 어떻게 된다? 누굴 대신해서? 임차인을 대신해서 계약형 요구를 할 수 있다.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거꾸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죠. 그 정당한 사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 340페이지에 A부터 H까지죠. 몇 개 참여 연체? 3개 참여. 자 3개 참여 다르도록 연체한 경우, 그러니까 3개 참여 다르도록 연체했을 때는 계약 해지 통보할 수 있죠. 해지 통보도 할 수 있고 갱신을 어떻게 한다?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3기 여기다가 밑줄 한번 쳐넣어 주시고요. 밑줄.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을 임대차한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합의하여. 그래서 서로 합의에다가 밑줄 쳐놓으세요. 서로 합의가 빠지면 틀립니다. 그냥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렇게 하면 틀려요. 반드시 앞에 뭐가 들어간다? 합의가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뭐예요? 동의 없이 전대했거나, 아니면 또 고의 또는 자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뭐예요? 중대한에다 밑줄 쳐놓으세요. 자 서로 합의에다 밑줄 쳐놓으라 그랬나요? 했구나. 저도 가끔 까먹어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7번째가 자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다 밑줄 쳐놓으세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에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인데, 조건이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미리 고지했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또 다른 법에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때 이제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하거나 이렇게 점유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도 이제 의무를 현저 위반했거나 존속케하는 중대한 사고가 있다 그러는데요. 제가 밑줄 쳐놓으라고 했던 것이 뭐 있었죠? 몇 개 차임? 3기. 그 다음에 서로 합의. 그 다음에 중대한. 그 다음에 대부분. 자, 3기를 2기로 바꾸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서로 합의가 빠지면 틀려요. 그냥 상담보상에서 틀립니다. 고의 또는 그냥 과실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고의 또는 과실하면 뭐까지 포함되냐면 경과실까지가 포함되죠. 여기서 경과실은 해당이 안 되죠. 중과실만. 그 다음에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다 그러면 틀려요. 문구 변화들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민법에서는요, 민법에서 배울 때는 아마 판례라든가 이런 큰 틀로다가 문제가 나오는데, 중개사법에서는요, 큰 틀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 바꾸기 있죠? 그런 걸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체크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었죠? 차임 증감 청구. 자,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얼마를 100분의 자, 지금 여러분들 교재 9죠? 9를 5. 341페이지 가운데 니은입니다. 니은 찾았어요? 거기에 100분의 9죠? 100분의 9를 몇 프로로? 5로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용 똑같아요. 누구와? 주택과. 자, 계약 체결한서 1년에 정액 1년에서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100분의 5 이거는 재계약 시, 그 다음에 또 쌍방 합의 시 당연히 또 적용 안 돼요. 뭐 적용 안 된다? 재계약, 그 다음에 또 쌍방 합의. 다만 조심할 것. 여기 계약갱신 요구권 있죠? 이 계약갱 요구에 의해서 재계약됩니다. 이것도 재계약이죠? 근데 이거는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임차인의 요구에, 계약갱 요구에서 재계약되죠? 이때는 5%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 요구가 끝나면 5년 끝났죠? 그래도 계속 재계약할 수 있죠? 그때는 이제 이 5%라는 게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때는 5%가 적용된다 안 된다?
네, 된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재계약할 때는 5%가 적용된다. 이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적용 안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보조금 또는 전부를 월단위 처분할 때, 자, 둘 중에 낮은 거 하죠. 자, 연 몇 프로? 12%.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얼마를 곱해요? 4.5를 더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곱하는 거죠. 주택이 어떻게 되죠?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3.5%를 더하죠. 프로를 더합니다. 곱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12%에다가 기준금리 얼마를? 4.5를 뭐예요? 곱하는 거죠. 구분하시겠어요? 네, 나중에 한번 틀려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거 분명입니다. 이거 더하는 거, 곱하는 거 이거 하고 액수가요. 주택은 3.5가 아니고 3.5%예요. 상가는요. 4.5%가 아니고 4.5입니다. 숫자. 4.5에 4.5를 곱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다르고 더하기 곱하기가 다릅니다. 문제 나오면 까다로워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권리금보 마지막입니다. 권리금보. 자, 권리금보가 있습니다. 자, 권리금의 개념이 나오죠.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던 자라든가 하려는 자가 쭉 시설 비품 쭉 나오죠. 여기에 자, 누구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대가를 뭐라 그런다? 권리금이라 그런다. 그래서 권리금 개념에는 누구에게 지급하는 거? 임대인이나 임차인. 임대인 들어갑니다. 그러면 권리금 계약은요?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임차인에게 그렇죠. 임대인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자, 임차인 부분입니다. 임대인은 안 들어갔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권리금 계약. 그러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자, 기간 어떻게 되죠?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권리금 받을 거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 방해의가 A부터 D 나오는데요. 이런 방해의를 해서는 안 되는데 다만 어떤 경우에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면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 적용 안 된다. 그냥 방해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자, 방해 방법은 어떻게 된다? 임차인이 수사는 신규 임차인이 된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받는 행위, 수사는 행위. 임차인이 수사는 신규 임차인이 된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얘한테 주지 마 이런 거죠? 그다음에 임차인이 수사는 신규 임차인이 된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월세 한 100만 원 될 것 같다가 한 500만 원 불러버리죠. 자,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이 수사는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보니까 누가 주선안이에요? 임차인이 주선안.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이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하면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 규정이. 어떤 하자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는 누가 데리고 오는 게 된 거예요, 지금? 임차인이 데리고 오는 걸로 돼 있죠? 근데 누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요, 신규 임차인을? 개업, 공인중개사 데리고 온다 그랬죠? 여기서는 지금 뭐가 빠져 있다? 중개라는 개념이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중개라는 개념이 빠져 있다 보니까 말 안 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어쨌든 계약 체결을 또 거절할 수 있는, 자, 왜 보니까 거절한 행위를 금지한다 그랬죠? 그런데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하기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 잘 보세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아직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보증금 차임 지급할 자력이 없다. 판단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이 들어온다면. 옆 동네, 옆집에 있는 가게가, 이 가게가 나간다고 해서 이쪽으로 들어와요. 얘 맨날 차임 밀려요. 그렇게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누가 데리고 와요? 개업, 공인중개 데려오죠? 그런데 얘가 차임 밀릴지 안 밀릴지 의무를
어떻게 돼요? 그 두 번째 보니까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이게 왜 이런 규정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규정 나온 이유는 누가 데려온 형태가 됐기 때문에 임차인이 데려온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숫자니까 일단 기원해서 상가 건물을 몇 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상 영리모터 사용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지급한 경우 누가 선택하니에요? 예,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죠. 말 바꾸기 하면 이것도 풀어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방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손해배상, 자, 이런 방해를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한다?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 지급하이란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돼서 권리금 중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얘기했을 거예요. 자, 내가 임대차 들어올 때 5천만 원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시설도 투자하고 해서 1억에 나갈 때 1억 받고 나가려고 그래요. 자,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얼마예요? 임대차 종료돼서 권리금 5천만 원이죠. 신규 임차인에게 받을 권리금 얼마예요? 1억이죠. 이 둘 중에 손해배상 청구는 뭘로 한다? 예, 낮은 거 5천만 원 한다는 얘기죠. 억울하잖아요. 나는 시설비도 투자하고 그러니까 이때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손해배상 청구는 몇 년에 청구하라? 3년이네. 청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임대차 정보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들여온 자의 본진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라든가 의무를 이행할 의사 능력에 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중개라는 개념이 빠진 상태에서 나온 게 이거죠.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는 뭐라 그랬죠? 자, 권리금 적용 제외 있습니다.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는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국공유 재산 적용 안 됩니다. 적용 안 되고요. 자, 권리금 표준계약서 있습니다. 표준권리금 계약서 누가 작성해서 관장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권리금 평가기준 고시하죠.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 방법도 고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권리금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권리금 나오면 뭐다? 국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임대차 계약서 있죠? 그는 표준임대차 계약서 누구? 법무부 장관.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법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부동산 실명법부터 경매까지를 다 진도를 나갈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